자,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마다 출석 체크하는 건 아니죠? 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재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그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ABA 뭐 이런 게 아니고, 물론 ABA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만, 이 과정을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이렇게 부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능을 분석하는, 그래서 기능 분석 혹은 기능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여기서 평가를 어세스먼트라고 하고 분석 그러면 애널리시스죠. 그래서 FBA 이렇게 부르는 게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ABC 차트는 조금 이따가 ABC 관찰 기록하는 차트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BC에서 핵심은 사전 상황, 사전 이벤트, 뭐 그 다음에 사전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다 A라고 합니다. Antecedent의 약자. 그 다음에 행동을 묘사하실 때도, 이 기록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behavior B, 그 다음에 C는 consequence.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결과, 나타나는 결과 혹은 발생되는 결과. 그러니까 발생이라는 거는 A도 발생이고 B도 발생이고 C도 발생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행동을 가운데 놓고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단계별로 혹은 인과관계로 할 수 있어야 실제로 기능이 어떤 건지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요 ABC 분석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 기록해 보니까 기능이 뭔 것 같다. 예를 들면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뭐 감각에 관련된 거든 아니면 의사소통에 관심 끌기든 뭐 요구하기든 거부하기든 이런 거든 그게 나오겠죠. 그게 나오면 우리가 그걸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분이 지금 자해를 했는데 자해 행동을 ABC로 분석을 해보니까 관심 끌기, 다시 말하면 누군가 선생님이나 혹은 누군가 자기가 느끼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안 두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두거나 멀리 있거나 뭐 이랬을 때 자해를 하나 갖고 내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걸로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가설을 자해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관심을 끄는 기능을 갖고 있구나 라고 가설을 그럴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기능이 그거니까 그 기능에 맞는 적절한 행동, 대체 행동은 뭘까, 이걸 또 생각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행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선행 사건, 바로 앞에 상황을 바꾸거나 혹은 대체 행동으로 그 똑같은 관심을 끄는 어떤 기능, 의도를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중재.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강화하거나 혹은 강화가 안 되도록 하거나 그래서 결과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걸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A 부분을 주로 이제 바꾸는 게 상황을 바꾸는 거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행동을 지원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상황을 바꿔주는 걸 지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걸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지금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그림을 어디다 붙여놨습니까? 책상 위에 놓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책상 밑바닥에 붙여놓고 바닥에 아예 들어놓아서 자동차 수리하는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 활동을 하게 상황을 바꾼 거죠.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바꿨냐면 이 중에 한두 명의 친구들이 착석이 잘 안 돼.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뭘 하라고, 이런 걸 하라고 책상 위에
주고 의자에 앉혀놓으면 5분도 안 돼서 또 일어나. 그래서 이걸 상황을 이렇게 바꿨더니 여기를 집중해서 이걸 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15분으로 이렇게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행동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바꾸는 거예요. 당사자가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걸, 조건이나 상황을 바꾸는 걸 지원한다고 하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애가 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친구는 더 자주 일어나요. 돌아다녀요. 1분도 못 앉아 있어. 그래서 의자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지금 보이세요? 다리 하나밖에 없는 스툴. 그래서 좀 무거워요. 철제 의자인데 이걸로 앉혀 놓으니까 앉아 있다가 또 1분 안 돼서 일어났어. 평소대로 습관적으로 일어났더니 이게 바닥에 꽝 하고 넘어져요. 자기도 깜짝 놀라. 그래갖고 의자를 쳐다보고 그걸 이렇게 세워요. 근데 이거 계속 쓰게 하려니까 앉아야 돼.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앉게 만들어요. 의자가 사람을. 앉게끔 하는 행동을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은 앉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그걸 깨닫도록 해서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발달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발달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앉아 계셔야 됩니다. 10분 정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면 웬만하면 그냥 그 말로 소통이 되고 그대로 따르게 되잖아요. 근데 발달장애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사진은 아예 책상 의자를 싹 다 빼버렸어요. 그 활동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걸 다 이걸로 바꿔놨어요. 이건 이제 꼬맹이들,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작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바꿔놓고 이게 책상 겸 의자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무슨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고 뭐 종이든 연필이든 가위든 저 위에 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돌아다니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왜요? 저기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귀찮으니까 자기도 2번 일어날 거를 1번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막 벽에 막 낙서를 하고 매직을 막 찍찍 긋고 그거는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혹은 무슨 이런 자기 집도 아닌 자기 방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이런 걸 만들어주고 저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요거는 이제 꼭 뭐 어려운 행동하고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활동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 뭐 색종이, 종이 찢어 버린 거 이런 것들을 빗자루로 쓸어서 자 당사자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 한 군데로 쓸어서 모으세요 했는데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한 군데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바닥에다가 저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파란색 네모 안으로 다 쓰레기는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정보 처리가. 그 다음에 요 휴지를 3칸만 잘라 쓰세요 하는데 3칸을 셀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지원 상황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기에 이 색종이 같은 걸로 표시를 이렇게 해놨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영어로 써 있는데 휴지가 여기 지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휴지를 여기까지만 딱 내려서 끊어서 쓰면 3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분홍색은 소변 볼 때는 이렇게만 하세요 라든가 지금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다가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그 왜 물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여기에 꿀렁꿀렁 하는 이 움직임이 계속 있게 되고 바닥에 이제 고무 밴드 같은 겁니다. 이게 헬스용 밴드인데 여기다가 발을 올려놓고 계속 튕기면서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도 계속 몸을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소위 ADHD가 있거나 계속 부산하게 몸을 막 집중 못하고 산만하게 몸을 막 움직이는 분들한테 이런 걸 갖다 주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려는 욕구가 충족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교실에서 ADHD나 자폐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귀에 하고 있는 거는 헤드폰이 아니고 외부의 소음을 줄여주는 헤드폰 모양의 노이즈 캔슬이 되는 그 헤드폰이에요. 이거는 청각 자극이 굉장히
취약해서 과민하고 예민해서 소리가 조금 소란스러워지게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혹은 뭐 이제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는 분들한테 그런 상황일 때 이걸 쓰게 되는 거고요. 물어뜯는 거. 연필 막 볼펜 다 물어뜯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옷소매 자기 옷소매 물어뜯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거 실제로 판매되는 겁니다. 생긴 거는 얘는 생긴 게 어린 아이용이라서 애들용이라서 이거는 치발기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성인용으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렇게 펜던트로 목에다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상황을 바꾸는 거고 이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사소통 관련된 거기도 하고 이게 게시되어 있거나 카드로 선생님들이 지금은 요렇게 잠깐 기다려주세요 할 때 기다리라는 말만 하지 말고 이 카드 중에서 기다려요 카드를 골라갖고 그걸 같이 보여주는 형태. 이게 이제 팩스라고 하는 그 보안대체 의사소통에서 쓰는 방법인데 어떤 행동을 지금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를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기대 행동으로 정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렇게 알기 쉽게 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는 이게 이 카드에 써 있는 글자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림 좀 알아보는 정도면 될 거고요. 실제 상황에서 이걸 자꾸 쓰게 되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더라도 항상 그 상황에서는 이 카드가 나왔으니까 아 저게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인가 보다 하고 배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찰 기록 방법인데요. 일단 행동은 하나의 행동이 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목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인데 몇 가지 행동을 한 가지 같은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왼쪽에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할 때 그게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서 다 소리를 지르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달라는 거를 안 준다고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기 싫을 때 하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사실 점잖게 말로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경우에는 이거를 문제 행동이나 어려운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그런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소리 지르는 게 즐거워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를 우리가 등산해 갖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거는 좋은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명이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의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데다 거기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 그게 아무리 본인은 즐겁더라도 그건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을 얻기 위한 기능을 하나 놓고 소리를 질러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발은 막 발바닥으로 바닥을 꽝꽝 치면서 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 카드를 주면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말이 되는 분들은 잘 되는 분들은 주세요라고 말을 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로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ABC 관찰 기록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기관들에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 나가기 전에 당사자분들 그 해당되는 어려운 행동 지원을 받을 분들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거고 그 양식을 드릴 겁니다. 그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상황, 문제 행동, 결과. 근데 이걸 기록하시는 게 사실은 처음에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손바닥으로 책상을 꽝꽝 내려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면 언제, 날짜 시간은 뭐 당연히 적는 거고요. 사전 상황 A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슨 활동할 때 혹은 어떤 환경에서 그 앞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앞에 먹을 게 있든 아니면 어떤 장난감이 있든 아니면 어떤
그 볼펜이 있든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든 이런 게 다 있죠. 그거를 다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사전 상황은 굉장히 사전 상황이 이 ABC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기록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 그룹 활동을 할 때 혹은 다 같이 뭐 샌드위치 만들기 활동을 요리 활동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앞에 샌드위치가 있고 옆에 누가 있고 앞에 선생님이 있고 이럴 때 이 행동을 했다라든가 이렇게 적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오후 2시에 그런 활동을 할 때가 아니라 오후 2시에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있었다. TV 뭐 동영상을 TV로 그럴 때 또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것도 또 그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상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행동은 뭐 빈도, 강도, 지속시간 뭐 이런 것들 적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설명을 그때 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 그러니까 행동도 여기서 서술형으로 쓰니까 이게 어려우신 거예요. 서술형으로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만 쓸 수도 있는데요. 그 소리를 지른다는 게 어떤 소리인지도 기록이 돼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 종류를 들어보면 그게 우리가 그 차이가 있잖아요. 무의미한 어떤 발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만 적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를 때 표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즐거운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굉장히 답답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그 다음에 엄청 분노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기술할 때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단발성으로 짧게 뭐 야 이렇게 지르는 건지 계속 지르는 건지 이렇게 기술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과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른 당사자분들이 이 당사자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다 피해갖고 멀리 도망갔다든가 아니면 누가 동료인데 와서 손을 붙잡고서 말린다든가 혹은 선생님이 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일어나는 상황 중에 어떤 것들은요 이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행동을 하는 이유를 충족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적으셔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계속 적다 보면 이제 원인도 원인인데 그 행동이 어떤 경우에 더 강화를 계속 받는지 그거를 여기서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시면 좋겠고 일일 행동 측정표는 이건 그냥 단순합니다. 매일 빈도하고 횟수, 시간 이걸 쭉 적는 거거든요. 이거를 적을 때는 그 빈도를 체크하는 그 표시로 하셔도 되고 그건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요 1, 2, 3, 4, 5 요런 형태의 어려운 행동들이 좀 흔하니까 요 세 개의 행동으로 놓고 이 행동의 기능을 규정하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보는 그리고 여기 1번부터 쭉 16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이 앞에서 제가 기능 크게 한 4-5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중재 전략,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단계별로 이렇게 됩니다. 배경 사건은 이제 상황을 말하는 거죠. 동기나 계기가 관련되는 거. 집에서는 절대 안 해, 그거를. 여기 와서 해. 근데 여기 와서도, 예를 들면, 프로그램실에서는 안 하고, 복도나 사무실, 선생님들이 일하는 사무실에서만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환경을 변화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선행사건, 이거를 바꾸는 거는 앞에서 제가 상황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린 게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게 대체행동 중재죠.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강화하도록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강화가 되도록. 그 다음에 부적절한 행동, 어려운 행동으로 했을 때는 강화가 되지 않도록 반응을 하는 거. 그게 대체 행동 중재입니다. 그 다음에 후속 결과.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결과가 정리가 되든, 혹은 뭐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 그거죠. 여기 있는 게 요 앞에 요것들에 해당하는 예로 하나씩 지금 요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행동중재 처리, 선행 자극 바꿔주는 거. 이거는 이제 컨설팅을 저희가 나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대체 행동 바꿔주는 거. 사실은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당사자분하고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소위 지도 혹은 교수, 훈련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일 많이 쓰죠. 그럼 적절한 행동이 있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럼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가르치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는 적절한 행동을 뭘로 할 건지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촉구나 과제 분석이나 무오류 학습은 구체적인 이게 ABA에서 나오는 기법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촉구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따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과제 분석은 이분이 수행해야 되는 행동, 활동, 뭐 과제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게 쉬운 단계로 잘게 쪼개서 하나씩 습득시키는 거 말하는 거고요. 무오류 학습은 문제 행동,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닌 행동을 했을 때는, 대체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걸 잘 못하거나 미숙하거나 그걸 실수했거나 상관없이 다 그게 한 걸로 보고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한 걸로 보고. 본인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적절한 행동을 잘 못했다거나 틀렸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의사소통. 이거는 사실 아까 팩스, 그린카드로 의사표현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단순히 제스처로 그냥 가리키는 걸로 충분히 요구가 표현이 된다거나 이러면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이게 1, 2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성인기 이후라면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 방법으로,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제스처로, 이런 상황에서는 카드로, 뭐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쭉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호소하거나 이런 분들은 가서 보면 이런 적절한 의사소통을 본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워본 적이 없고 써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려운 행동을 많이 보이는 분들일수록.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쭉 시간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배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1, 2주 만에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능한 대체 행동의 예들은 이렇게 제가 써놨으니까 요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료 다 받으셨죠? 그 PDF 파일로 있으니까 그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속 결과는 어떤 외부 환경, 상황, 세팅, 자극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됐을 때 그 결과, 이게 부적절한 행동, 어려운 행동이 상황을 영향을 받고 그 결과로 보상을 받는 이 고리를 끊어주는, 이거를 이제 후속 결과 바꿔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행동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대신 대체 행동, 바람직한 행동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거 당사자가 이렇게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행동으로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경험도 필요하죠. 이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 그거를 후속 결과 중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얻는 게 없도록 보상을 줄여주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보상이 본인 입장에서 오도록 하는 거고요. 적절한 행동을 하면 보상을 늘려주고, 그 적절한 행동의 효과를 높여주는, 요게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의 기본 도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촉구 말씀드렸었는데, 촉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발달장애인 분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는 대체 행동을 가르쳐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할 줄을 모른다. 일도 모른다. 그러면 손을 잡고 직접 그걸 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그럼 신체적 도움이죠. 근데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신 해주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할 수 있게 되면 일부분만 도와줘요. 예를 들어 그럴 때 저 원하는 게 있으면 요 카드, 노란색 카드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거 못 하잖아요. 손에다가 쥐어주고 카드를 보여주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되면 손을 잡아서 드는 것까지는 다 안 해주고 그냥 카드를 손에다 쥐어주는 것까지만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신체적 도움. 그리고 이걸 이제 좀 할 수 있게 되면 말로, 자, 노란색 카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힌트를 다 준 거죠. 노란색 카드를 준다. 이런 식의 지시나 설명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힌트는, 자, 노란 카드 요 정도만 주는 거. 그걸 힌트라고 하는 거고요. 말로 해도. 그 다음에 비주얼은 노란색 카드라는 걸 달라고, 노란색 카드를 건네주고 있는 또 그 그린 카드를 보여주면 본인 앞에 있는 카드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 촉구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 제스처 다 정보를 주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행동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고 정보를 주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의 보조나 도움이나 개입이나 중재는 줄어들고 맨 마지막 단계로 가면 혼자서 그냥 그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촉구의 위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촉구는 처음에는 많이 개입을 하고 많이 도와주지만, 더 많은 촉구를 쓰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촉구는, 우리가 도와주는 촉구는 없어지는 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혼자 하는 그냥 일상적인 상황,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6개월이. 근데 6개월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배우면 못하게 되는 단계에서 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인당, 선생님 1인당 거기 이용인 명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좀 깝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보조 인력도 최대한 동원해서 같이 이런 걸 좀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해드리면, 팀으로 접근해서 팀을 먼저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사전 자료, 데이터 수집,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 작은 목표들을 거기서 정한 거, 계획에서 수립해서 정한 거, 이거를 늘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그러니까 지금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같은 데서 제공하는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전문가 한두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시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예, 사실은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원수도 많고, 일단,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런 많은 조건들이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인데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그걸 기관 단위에서 하기 어려우시면 계속 요청하셔야 되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지자체, 복지부, 뭐 또 여기 권익옹호기관에서 뭐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관을 통해서 또 서울시나 어디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계속 내셔야 되고요. 시스템이 지금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해달라, 뭐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없이 바꿔서 운영 방향 혹은 이런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질문이나 이런 거는 저희 여기 옹호기관의 담당자 선생님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제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담당자를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좀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